지금까지 우리는 하나의 행으로 이루어진 1차원 배열을 배워왔습니다. 이것을 좀 더 확장을 하게 되면 행과 열로 이루어진 테이블 형태의 2차원 배열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자, 1차원 배열의 확장된 형태인 2차원 배열은 두 개의 색인을 가지고 X축과 Y축, 즉 X축은 열, 그리고 Y축은 행으로 이루어진 2차원 배열의 각각의 요소들을 접근할 수가 있게 됩니다. 2차원 배열을 만드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C라는 변수를 정의를 합니다. 자, C라는 변수에는 정수형 형태의 2차원 배열의 주소값이 들어가는 변수입니다. 1차원 배열과 다르게 쉼표가 있어요. 즉, 두 개로 구분된다. 즉, 행과 열, 로와 컬럼으로 이루어진 형태의 배열의 주소를 C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뉴라는 키워드가 있고 정수형 형태의 행은 3개, 즉 Y축이 되겠죠. 그리고 열은 4개, X축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C에 대한 배열의 주소를 저장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배열의 주소는 보시는 바와 같은 이런 메모리 공간을 만들고 이 배열의 주소값이 C에 할당이 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요소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0, 0 그리고 0,1 뒷자리부터 먼저 변경이 되죠. 그리고 앞자리는 row, 즉 행에 해당되는 숫자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2,1인 경우에는 현재 있는 이 위치에 대한 데이터 값을 접근해서 값을 읽어오게 됩니다. 자, 대표적으로 사각형 배열이 있습니다. 즉, 각 행들이 있겠죠. 이런 행들은 모두와 동일한 개수의 열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4개를 갖고 있죠. 각각의 행에는 4개의 열을 갖고 있는 사각형 배열입니다. 자, 앞에서 본 것들은 3 곱하기 4 배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들어진 배열 내에 있는 각 요소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꺽쇠로 표시를 하고 그 안에 쉼표로 구분된 행과 열의 색인을 이용해 갖고 해당되는 요소의 값을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1차원 배열과 마찬가지로 이 색인들은 0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의 예제에서는 new라는 키워드를 써서 2차원 배열을 만들었습니다. 1차원 배열과 마찬가지로 2차원 배열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니셜라이저를 써갖고 2차원 배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안쪽에 있는 것, 첫 번째 나오는 안쪽에 있는 것, 이것은 0번째 행에 대한 초기값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것은 1번째 행에 대한 초기값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0,0인 경우에는 1을 읽어오고 0,1인 경우 이 값을 읽어옵니다. 그리고 1,0인 경우는 3, 1,1인 경우는 4 값을 읽어오게 되는 거죠. 자, 꺽쇠 안에 각각의 행별로 그룹화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차원 배열은 이미 각각의 행에 대해서 열의 개수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초기값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컴파일 오류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2개 있고 여기 1개가 있다. 그러면 컴파일 오류가 생깁니다. 앞에 2차원 배열에서는 각각의 행이 동일한 개수의 열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그재그형 배열은 각각의 행이 서로 다른 개수의 열을 갖고 있는 것을 지그재그형 배열이라고 얘기합니다. 본질적으로 뒤에서도 설명하겠지만 지그재그형 배열은 사실 1차원 배열입니다. 그리고 1차원 배열 내에 있는 각 요소들은 또 다른 형태의 1차원 배열을 갖고 있는 형태가 지그재그형 배열입니다. 앞에서 2차원 배열을 만들 때 보시는 바와 같이 꺽쇠 하나에 쉼표를 썼습니다. 그렇지만 지그재그형 배열은 꺽쇠 2개로 배열 이름을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배열에 접근하는 방법도 지그재그형인 경우에는 각각의 로우 칼럼에 별도의 꺽쇠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2차원 배열에서는 컴마를 썼었죠. 꺽쇠 하나에. 자,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배열을 정의하는 부분입니다. 각각의 지그재그형 배열의 요소에는 주소값이 들어갑니다. 어떤 주소냐? 0번째에 해당되는
new라는 키워드를 써서 1차원 배열을 만듭니다. 자, 1과 2가 들어가 있는 1차원 배열. 그 주소값을 지그재그형 배열의 0번째 요소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번째 1차원 배열을 또 만듭니다. 그 주소값은 1번째 지그재그형 배열의 요소값으로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1차원 배열 4, 5, 6을 가지고 new라는 키워드를 써서 1차원 배열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주소값은 지그재그형 배열 내에 있는 두 번째 요소값의 주소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앞에 설명한 것 마냥 지그재그형 배열은 1차원 배열이라는 의미는 지그재그형 배열 내에는 1차원 배열로 이루어져 있다. 1차원 배열 내에 있는 각 요소는 주소값이다. 그리고 이 주소값이 가리키는 것은 1차원 배열의 주소값이다. 1차원 배열의 주소값, 1차원 배열의 주소값을 갖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그재그형은 1차원 배열이고 1차원 배열 속에 1차원 배열에 또 배열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는 이 그림은 초기화하는 과정, 조금 전에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지그재그형 배열 내에는 3개의 요소가 있다. 각각의 요소에는 주소값이 저장된다. 그리고 1차원 배열이다. 이 주소값은 따라가 보면은 또 다른 1차원 배열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 1차원 배열 내에는 각각의 데이터 값이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그재그형 형태의 배열을 만들 수 있다는 것. 2차원 배열은 꺽쇠 안에 쉼표를 둬서 2차원 배열의 이름을 정의를 합니다. 자, 그리고 2차원 배열은 new라는 키워드를 써서 3 곱하기 4라는 크기의 배열을 만들게 되고 이 배열의 주소를 배열 이름인 b에 할당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b는 배열 이름이고 이 안에 있는 데이터 값은 조금 전에 3 곱하기 4 2차원 배열을 만든 위치에 대한 주소값이 저장이 되게 됩니다. 자, 2차원 배열과 다르게 지그재그형 배열은 다음과 같이 만듭니다. C라는 배열 이름, 그리고 지그재그형이라는 의미에서 꺽쇠 2개를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줄로 와서 new라는 키워드를 써서 2개의 행을 만듭니다. 열에 대한 개수는 지그재그형이기 때문에 개수가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숫자를 기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개의 행을 갖고 있는 지그재그형 배열, 이것을 만듭니다. 자, 2개의 행을 만든다고 했어요. 그 중에 0번째 행에 대한 것, new라는 키워드를 써서 5개짜리 1차원 배열을 만들고 이 1차원 배열의 주소값을 0번째 요소의 값으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번째 해당되는 열, 그것 또한 3개로 요소로 이루어진 1차원 배열을 만들고 그 주소값을 1번째 지그재그형 배열 요소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지그재그형 배열을 만드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차원 배열과 지그재그형 배열의 표현식이 다르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제에서는 사각형 배열, 2차원 배열과 지그재그형 배열, 이것을 초기화하고 탐색하는 방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렉탱귤러라는 배열 이름이 나옵니다. 3 곱하기 3짜리 배열을 만들고 그 주소를 렉탱귤러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지그재그형 배열입니다. 꺽쇠 2개로 배열 이름을 정의를 하고 각각의 행은 1차원 배열을 만들어서 주소값을 저장하게 되는 거죠. 자, output array라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렉탱귤러, 즉 사각형인 2차원 배열을 전달하게 됩니다. 자, 전달받는 쪽, 이것도 타입을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2차원 배열이라는 의미에서 꺽쇠 하나와 쉼표로 이루어진 매개 변수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전달한 렉탱귤러의 주소, 즉 3 곱하기 3, 이 배열들이 들어가 있는 주소값을 어레이에 전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어레이에서는 전체 개수를 가지고 화면에 출력하게 됩니다. 자, 로에 들어갈 거예요. 로 0, 각각의 행에 들어가는 거고 이 안에는 각 행에 있는 열들을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들어가게 되면은 첫 번째 어레이, 조금 전에 전달받은 이 배열의 주소값, 거기에 따라가서 이 배열의 개수를 찾아옵니다. 여기 숫자 0이 된 것은 행에 대한 개수입니다. 즉 2차원 배열인데, 어레이가 2차원 배열인데 행은 몇 개가 있느냐, 즉 0을 의미합니다. 행은. 그래서 0에 있는 것, 행에 있는 것들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한 줄 한 줄 가져오는 겁니다. 0번째 행부터 1, 2, 3 이런 등등의 행들을 순차적으로 가져오게 되는 거죠. 이 안에서는 가져온 행에서 각각의 열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자, 어레이에서 여기 get length의 인자가 1입니다. 이것은 열을 의미합니다. 열이 몇 개냐라는 겁니다. 즉, 이 어레이에서 행을 개수를 가져오는 게 0이고 2를 표시를 하게 되면 열의 개수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열을 가져와서 어레이의 로가 0번째, 컬럼이 0번째에 있는 요소를 값을 갖고 와서 화면에 출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로가 0이고 그 다음에 컬럼이 계속 올라가게 되죠. 컬럼이 0, 1, 2, 이런 등등의 값들을 가지고 화면에 출력하게 됩니다. 0번째 행이 끝나게 되면 다시 포문으로 앞부분으로 와갖고 첫 번째 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로에서 가까이 컬럼이 0, 행이 1이고 열이 0부터 시작하는 것, 로가 1이고 0, 1, 2 등등의 값으로 들어가면서 어리에 있는 값들을 화면에 출력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전달받은 배열의 주소에서 get length하고 0이라는 것은 행의 개수, 로의 개수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리고 1이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이 어레이에 있는 열의 개수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 것들이 들어가서 각 요소의 값들을 읽어오는 것. 이게 output 어레이라는 메소드에서 하는 일입니다. 자, 그것이 끝난 다음에는 output 어레이. 동일한 이름이네요. 동일한 이름. 그렇지만 매개 변수가 인자가 틀립니다. 인자. 자, 오버로딩 메소드입니다. 오버로딩 메소드. 메소드 이름은 동일하지만 인자가 서로 다른 것. 자, 아웃풋 어레이, 제그스, 즉 지그재그형 배열의 이름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럼 어딨나요? 이름은 똑같지만 안에 있는 매개 변수가 다른 형태. 오버로딩 메소드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그재그형 배열의 주소값을 어레이가 가져오는 거죠. 자, 이때 forEach문을 썼습니다. forEach라는 명령문. 자, 어레이 있는 것 가운데 로를 가져오는 겁니다. 로. 그 다음에 forEach 하고서는 로를 가져왔으니까 그 로를 다시 열을 갖고 오는 것. 각각의 요소, 열에 대한 요소를 갖고 오는 것. 그래서 요소를 화면에 출력하는 것. 앞에 있는 for문에 비해 forEach문이 좀 더 간단하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지그재그형 배열을 내에 있는 각 요소들을 가져올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가져온 결과, 최종적으로 출력한 결과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2차원 배열인 사각형 배열, 그리고 지그재그형 배열, 이렇게 두 가지가 화면에 출력된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지그재그형 배열은 열의 개수가 각각의 행에 대해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가능하면 forEach 명령문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8장 앞부분에서 그레이드북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예제를 살펴봤습니다. 그 예제에서는 10명의 학생이 한 과목에 대해서 성적이 들어가 있고 배열 속으로, 그리고 그 배열에 있는 성적들을 합산하는 예제였습니다. 지금 나오는 예제는 10명의 학생이 3개의 과목에 대해서 성적이 입력되고 그 성적으로부터 평균, 최소, 최대, 그리고 별 표시와 같은 그래픽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예제를 갖고 있어요. 자, 이 예제를 갖고 다차원 배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선 출력 결과를 먼저 봅시다. 10명의 학생이 있고 그리고 3개의 과목에 대한 성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학생이 3개 과목에 대한 평균, 그리고 최대, 그리고 최소값, 이것을 나타내는 출력 결과를 보고 있어요. 자, 10명의 학생이 3개의 과목에 대해서 평균과 최대, 최소를 구하는
이 과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드북 클래스의 내용물을 보게 되면은 8장 앞부분에서 정의한 그레이드북 클래스와 동일한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알고리즘은 앞부분에서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주요 변경된 지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그레이드스라는 배열 이름이 나옵니다. 앞부분에서는 1차원 배열로 만들었었는데 여기서는 2차원 사각형 형태의 2차원 배열을 정의를 했어요. 생성자입니다. 생성자의 두 번째 매개 변수도 마찬가지로 1차원 배열이 아니라 사각형 형태의 2차원 배열로 만들어서 그레이드스의 주소값을 할당하게 했습니다. 디스플레이 메시지도 마찬가지로 이전 코드와 비슷합니다. 프로세스 그레이드도 마찬가지네요. 아웃풋 그레이드 그리고 아웃풋 바 차트 동일한 내용입니다. get minimum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for each 명령문을 썼네요. 그레이드스에 있는 즉 그레이드스의 주소값을 따라가서 그 배열 속에 있는 각각의 요소를 그레이드에 넣어놓고 그 그레이드를 처음에 0,0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 요소값을 비교를 하는 겁니다. 비교를 해서 더 작다 그러면 로우 그레이드 값을 가져온 그레이드스라는 배열에서 가져온 값으로 바꿔치기를 하는 거죠. get maximum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처음에 나오는 요소 그레이드스라는 2차원 배열 내에 가장 처음에 나오는 요소를 하이 그레이드를 놓고 그리고 그레이드에서 모든 값들을 하나씩 꺼내옵니다. 꺼내와서 그 꺼내온 값이 하이 그레이드보다 높으면은 그 꺼내온 값을 하이 그레이드로 넣어놓게 되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제일 높은 값을 리턴하게 됩니다. 에버리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에버리지. 자, 각각의 학생의 3개의 과목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레이드스 2차원 배열 중에 1이라고 썼습니다. 그럼 이것은 가져온 배열 속에서 열에 해당되는 개수를 갖고 오는 거죠. 열에 해당되는 것. 즉 3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3. 3개 과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토탈 값에 계속 누적을 해서 결국에는 더블 값을 리턴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레이드스 2차원 배열입니다. 즉 10,3 행은 10개, 열은 3개 그리고 getLength 1이라고 했으니까 3이 넘어오겠죠. 만약 0이 되면은 행의 개수가 넘어오게 됩니다. 즉 10개가 넘어오게 되는 거죠. 이 예제에서는 각각의 열을 가져오는 겁니다. 따라서 열의 개수를 가져와야겠죠. 가져와서 토탈에 누적해서 평균 값을 리턴하는 겁니다. 더블 값으로. 아웃풋 바 차트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것도 11개의 프리퀀시를 만들어 놓고 배열을 만들어 놓고 각각의 점수대 0점대 그리고 10점대 20점대 각각의 프리퀀시를 저장해 놓는 것. 그리고 가져온 점수에서 프리퀀시의 내부에 있는 요소 값을 하나씩 증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화면에 출력하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도 앞부분에 있었던 그레이드북이라는 클래스와 동일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아웃풋 그레이드 마찬가지입니다. getLength 열의 개수를 가져오는 거죠. 3개. 그리고 화면에 테스트 결과를 출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length를 가져옵니다. 각각의 length 0, 열의 개수죠. 그러니까 10명의 학생이니까 10이 될 겁니다. 그래서 10명의 학생이 순차적으로 진행하면서 각각의 점수와 그리고 평균값을 화면에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 있는 것은 9개 자릿수로 더블, 즉 실수 형태로 화면에 출력하는 겁니다. 9개 자리를 확보하고 그 안에 평균값을 집어넣는데 그것을 실수 형태, 소수점이 있는 실수 형태로 집어넣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8개 자리, 8개 자리를 지정을 한 겁니다. 그레이드스, 각각의 점수를 8개 자리, 즉 보시는 바와 같이
8개 자리를 확보해서 오른쪽 정렬로 점수를 표시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실행하는 부분들을 살펴봅시다. 메인 메소드입니다. 메인 메소드에 10명의 학생이 3개의 과목에 대한 점수가 2차원 배열, 2차원 배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행은 10개, 열은 3개, 각각 모두가 동일한 3개씩 갖고 있네요. 마이그레이드북이라는 객체를 만들면서 생성자를 호출할 때 배열의 주소, 2차원 배열의 주소값을 전달하게 되는 거죠. 전달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이 배열을 이용을 해갖고 평균 그리고 최대 최소값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화면에 디스플레이 메시지를 호출하고 마이그레이드북에 있는 프로세스 그레이드를 호출해서 화면에 출력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 코드는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을 하면서 알고리즘과 그리고 2차원 배열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배열을 쓰는 이유는 여러 개의 각각의 변수를 쓰는 것보다 집합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코드를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작성되는 코드는 배열과 같이 가장 단순한 형태로 유지하는 것이 메인터넌스 하기 상당히 유리합니다. 다음은 가변 길이 인수 목록입니다.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인수를 전달하게 되는데 이 인수들의 개수가 확정적이지 않을 때, 즉 변할 수 있을 때, 이때 이 인수들을 배열 형태로 전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때는 파람스라는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이 파람스 키워드는 메소드의 매개 변수의 마지막 부분에만 나타나야 됩니다. 자, 다음 예제를 한번 살펴봅시다. 에버리지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 안에 매개 변수를 보면 넘버스가 있어요. 이 넘버스는 더블 형태의 배열의 주소를 가리킵니다. 배열의 주소. 그리고 이 앞에 파람스가 있습니다. 자, 파람스가 있는 것을 봐서는 이 넘버스는 가변 길이 매개 변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매개 변수가 몇 개가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다 라는 매개 변수입니다. 자, 토탈 값을 누적을 하게 되는데 배열에서 쓰는 포이치문이 있습니다. 자, 가져온 매개 변수들의 목록, 배열입니다. 배열 내에 있는 것 중에 0번째 요소를 가져와서 토탈에 누적을 합니다. 그리고 1번째 있는 요소를 가져와서 토탈에 누적하고, 그리고 2번째 있는 요소를 넘버스에서 가져와서 토탈에 누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리턴을 하게 되는데 넘버스, 즉 더블 형태의 배열, 의미하는 넘버스입니다. 그리고 랭스라는 프로퍼티를 보면은 이 랭스라는 프로퍼티는 이 배열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이 개수가 0과 같지 않다. 그러면은 1개 이상이 있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이 가운데 지점으로 갑니다. 그래서 개수의 토탈을 나누게 되는 거죠. 그 결과 토탈을 가져온 매개 변수의 개수, 배열의 개수만큼 나눠서 그 값을 리턴하게 되는 것. 더블 값으로 리턴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매개 변수가 하나도 없다. 즉 넘버스, 이 배열 속에 요소가 0이다. 0은 0과 같지 않다. 거짓말이죠. 그럴 경우에는 0.0을 리턴하게 됩니다. 0.0. 거짓이기 때문에. 자, 메인 메소드로 가볼까요? D1, D2, D3, D4가 있습니다. 각각은 더블 값으로 했고 가변 길이니까 이것은 더블 값이 되겠죠. 더블 타입이 될 겁니다. 자, 이 안에 들어와서 여기에 D1을 출력하고 10, 그리고 20, 30, 40을 출력합니다. 그리고 실수 형태로 출력합니다. 그리고 소수점 자릿수는 한 자리, 소수점 자리는 한 자리로 출력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에버리지라는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두 개의 인자를 갖고 전달합니다. 10이라는 인자와 20이라는 인자를 갖고 에버리지라는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이 경우에 넘버스는 이 D1, D2에 대한 배열 형태로 전달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넘버스에 있던 두 개의 배열 가운데 0번째에 해당되는 10을 토탈에 누적하고, 그리고 1번째에 있었던 20을 토탈에 누적을 해서 합산해서 리턴하게 됩니다. 평균값을. 자, 이 다음에는 3개의 인수를 갖고 에버리지를 호출했습니다. 그러면 3개의 더블 값이 배열 형태로
이 매개 변수에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세 개를 각각의 요소 10, 20, 30을 토탈에 누적하고 평균을 계산해서 리턴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4개 인수를 가지고 에버리지를 호출했습니다. 그러면 이 4개의 더블 값에 대한 배열을 만들어서 에버리지의 넘버스로 전달하게 됩니다. 배열을 전달하는 거죠. 그리고 배열 내에 있는 각각의 값들 토탈에 누적해서 리턴하게 됩니다. 정리해보게 되면 가변 인수 목록은 인수가 몇 개 들어올지 모르는데 그 인수들을 배열 형태로 메소드를 호출할 때 매개 변수로 전달하는 겁니다. 인수들을 배열 형태로 묶어서 매개 변수에 전달하는 거죠. 매개 변수 쪽에서는 각각의 개수에 해당되는 개수만큼의 배열을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즉 내부적으로 이 안에서는 배열 형태로 각각의 값들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자, 출력 결과는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소수점 한 자리, 즉 F1이라고 했으니까 실수의 한 자리 이렇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자, 파람스라는 한정자는 매개 변수 목록의 마지막 변수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한 개만 있기 때문에 이 한 개에 대해서 파람스라고 붙였어요. 만약에 이 인수 앞에 컴마가 있고 다른 매개 변수가 있다 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끝부분에 파람스 키워드가 붙어야 됩니다. 파람스 쪽 제일 끝부분에만 가변 길이 매개 변수 목록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파람스는 매개 변수의 제일 끝에 있는 매개 변수에만 붙일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령어 라인 인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코드로 가볼까요? 자, 메인 메소드 내에 args라는 매개 변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메인 메소드를 만들면서 이 매개 변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이 매개 변수는 사용자가 명령어 프롬프트 창에서 입력한 값을 배열 형태로 가져오는 매개 변수입니다. 즉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가져오는 매개 변수. 자, 이 실행 파일을 먼저 이 코드를 먼저 실행을 해봅시다. 자, 바로 컨트롤 F5 하면은 자, 이와 같은 메시지가 나옵니다. 자, 아무런 매개 변수가 없다 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자, 매개 변수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이 코드가 실행 파일이 만들어진 폴더로 이동을 해야 돼요. 이 코드를 컴파일해서 실행 파일, 즉 exe 파일이 만들어진 폴더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이동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프로젝트 폴더에 가서 오른쪽 버튼, 그리고 맨 밑쪽에서 두 번째 있는 Open Folder in File Explorer 이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이 Initial Array라는 프로젝트가 소속된 폴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실행 파일은 빈 폴더의 디버그 폴더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init array.exe 실행 파일입니다. 자, 이것을 명령어 프롬프트로 이동을 해야 돼요. 자, 그럴 경우에는 시작 쪽으로 가서 여기서 cmd라고 키보드로 입력합니다. 그럼 명령 프롬프트가 만들어질 거예요. 명령 프롬프트 창이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서 이 디렉토리는 D 드라이브에 있습니다. 따라서 D하고 콜론 엔터. 그럼 D 드라이브로 이동했습니다. 이 폴더, 즉 실행 파일이 있는 폴더로 이동해야 되겠죠. 그럼 컨트롤 C 그리고 여기서 명령 프롬프트에서 cd change directory라는 명령어입니다. cd 그리고 컨트롤 V 그러면 조금 전에 복사해온 경로명이 나타나게 되겠죠. 엔터. 자, 여기서 디렉토리 즉 폴더에 있는 파일들을 한번 봅시다. 디렉토리라는 의미의 dir 명령어를 칩니다. 엔터. 그럼 여기 보면은 init array.exe 파일이 나옵니다. 이 폴더에 있는 이 파일입니다. 자, 이것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똑같이 이름 써야겠죠. init array exe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그 뒤에 args 쪽으로 가져와야 될 인자들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열은 5개 그리고 0번째 들어가 있는 요소의 값은 초기값 0으로 설정하고 자, 0부터 시작해서 5개의 요소 내에 각각이 4씩 증가하도록 이렇게 3개의
인자를 입력을 했습니다. 엔터를 쳐볼까요? 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504라는 인자를 배열 형태로 끌어오는 것이 args가 하는 역할입니다. 이 매개 변수가 하는 역할이에요. 자, 가져왔습니다. 자, 이 배열로 가져왔어요. 3개의 숫자를 배열로 갖고 왔습니다. 그 크기가 3개가 아니다. 이럴 경우에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 마냥 이런 메시지를 출력하게 됩니다. 3개의 값들을 입력을 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띄우게 됩니다. 즉, 3개가 아닌 경우에는 이런 메시지를 띄우고 종료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3개인 경우에는 else 쪽으로 가겠죠. 만약에 3개인 경우에는 else 쪽으로 가서 0번째 요소값을 가져오게 됩니다. 0번째는 뭐였나요? 5가 있었습니다. 자, 5라는 값으로 array length라는 변수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변수를 이용해서 배열을 만들 거예요. 배열. 자, 5개의 배열을 갖고 주소값을 할당하게 될 겁니다. 5개의 배열을 만들어서 이 주소값을 array에 할당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args 1번째 어딘가요? 0이라는 숫자를 가져옵니다. 0. 0이라는 걸 갖고 와서 초기값을 0으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즉 4의 값을 가져와서 인크리먼트, 증가값을 설정하게 되는 거죠. 자, 포문안으로 들어가서 카운터 0부터 시작을 해서 array, 자, array 우리가 5개를 만들었죠. array length도 마찬가지로 5가 될 겁니다. 0부터 시작해서 4까지 포문이 돌아갈 거예요. 자, 그러면서 카운터 0, array의 0에 위치한 값은 increment, initial value 0, 카운터 0. 그러니까 이 0번째 카운터 0에 해당되는 값은 0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0이 출력이 됐습니다. 다음번 카운터가 하나 증가돼서 1번째에 해당되는 값, array의 주소를 따라가서 1번째에 해당되는 그 위치에 initial value 0, increment 4, 카운터 1. 그러니까 4가 1이라는 위치에 저장이 될 겁니다. 자, 그 값이 여기 나오네요. 자, 다시 들어와서 카운터가 2가 됐습니다. 2. 자, 들어왔습니다. 카운터 array 배열의 주소를 따라가서 2라는 위치에 initial value 0, increment 4 곱하기 카운터 2. 8이 이 두 번째 array에 저장이 될 겁니다. 그 값이 여기 나오네요. 자, 이렇게 해서 5개의 값을 화면에 출력하게 될 겁니다. 자, 저장된 걸, 포문을 통해서 저장된 이 값들을 화면에 출력하는 부분입니다. 자, 우선 라이트 라인에서 index라는 문자열과 value라는 문자열을 출력합니다. index, value. 자, 두 번째 있는 이 value라는 문자열을 출력하는데 8개 칸을 확보한다. 즉, 인덱스의 x가 끝나는 지점부터 8개 칸을 확보를 한 다음에 오른쪽 정렬로 value라는 문자열을 출력하게 되는 거죠. 다음에 포문으로 들어갑니다. 앞에서 포문에서 이쪽 앞쪽 포문에서 만들었던 이 array 배열 속에 있는 값들을 화면에 하나씩 출력하는 겁니다. 자, 카운터 0부터 시작을 합니다. 0. 0이라는 숫자는 5개의 공간을 확보해서 오른쪽 정렬로 출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개의 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오른쪽 정렬로 0이라는 값을 출력을 하고, 자, 카운터 0번째에 있는 array 속에 0번째 위치한 값을 읽어옵니다. 그 값은 0이죠. 0번째는. 그리고 그 0을 8개의 공간, 즉 0이 끝나는 다음 번부터 8개의 공간을 확보를 한 다음에 오른쪽 정렬로 0이라는 숫자를 출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카운터가 1이 됐습니다. 자, 이 카운터 1 화면에 출력합니다. 어떻게? 5개의 공간을 확보해서 오른쪽 정렬로 출력하는 것. 자, 이렇게. 그 다음에 array 주소를 따라가서 1번째에 해당되는 값 4가 되죠. 그 4를 8개의 공간을 확보를 해서, 자, 1이 끝나는 그 지점부터 8개의 공간을 확보해서 오른쪽 정렬로 출력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내용의 코드가 수행이 되게 됩니다. 자, 강의 노트로 돌아가서 이 매개 변수, 메인 메소드에 있는 매개 변수 목록에 있는 string이라는 배열의 타입, args, 매개 변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 이것은 명령어 프롬프트 창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인수들의 값들을
배열로 전달하는 것을 ARGS라는 매개 변수가 하게 됩니다. 자, 이름을 ARGS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관례적으로 ARGS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명령어 라인에서 인수들을 배열 형태로 이렇게 504를 배열 형태로 ARGS라는 매개 변수에 전달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랭스 프로퍼티를 이용해 갖고 매개 변수에서 가져온 배열의 크기를 잴 수가 있어요. 자,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랭스 프로퍼티를 이용해 갖고 크기를 잴 수가 있습니다. 자, 명령어 라인의 인수들을 표시를 할 때 쉼표가 아닌 공백으로 구분해야 오류가 없습니다. 자, 5, 0, 4 이 사이에는 모두가 띄어쓰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띄어쓰기를 해야 각각의 것들을 ARGS라는 매개 변수로 배열 형태로 가져오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코드는 조금 전에 소스 코드를 보면서 설명한 거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출력 결과가 나왔죠. 그리고 504 입력했을 때 똑같은 출력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배열을 10개를 만들고 시작값을 1로 하고 각각의 요소값을 2씩 증가하는 이런 형태를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자, 명령어 프롬프트에서 앞부분과 동일하게 init array 그리고 10, 1 그리고 2씩 증가를 해봅시다. 자, 동일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과정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세요. 그래서 명령어 프롬프트에서 인수들을 가져올 때 배열 형태로 가져온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인수를 값 타입으로 전달했을 경우, 예를 들어서 인티저의 넘버와 같이 지역 변수를 인수 형태로 메소드를 호출할 때 전달하게 되면은 이 인수를 받는 매개 변수는 복사본을 만들게 됩니다. 원본과 다른 또 다른 복사본을 만드는 거죠. 즉, 인수가 갖고 있는 값을 그대로 가져온 복사본, 이것을 매개 변수에 할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매개 변수의 값을 변경해도 원본이 갖고 있던 이 인수 값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복사본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인수가 참조 타입인 경우, 자, 배열이 되겠죠. 배열의 이름은 뭐라고 했죠? 배열을 만들고 배열에 대한 주소값을 갖고 있는 것이 배열의 이름입니다. 자, 배열의 이름을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매개 변수에 전달했을 경우 복사본은 주소값이 되게 됩니다. 주소값. 객체, 즉 배열의 주소값에 대한 복사본을 만드는 거죠. 따라서 매개 변수에 복사된 이 주소값을 통해 갖고 원본이 갖고 있었던 배열 내의 요소에 접근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ref 키워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배열의 이름과 같이 참조 타입의 변수를 참조를 위해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참조를 통해서 전달할 수 있게끔 하는 것. 그 키워드가 ref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자, 이 ref 키워드를 통해 갖고 원본이 갖고 있었던 변수들을 수정할 수 있는 거죠. 즉, 주소값을 변경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앞에 있는 것은 주소값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소값에 해당되는 배열 내의 값들을 수정할 수 있는 거고, 얘는 주소값을 자체를 변경할 수 있는 것, 주소값 자체를 변경할 수 있는 것, 이것이 ref 키워드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아주 난해한 부분들이라서 잘못 사용하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참조를, 즉 주소값을 값을 통해서 복사해서 전달하는 방법과 ref 키워드를 써갖고 참조를, 주소값을 참조에 의해서 전달하는 이런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예제입니다. 이 코드에서 보면은 first array라는 배열 이름이 나와 있어요. 즉, 인티저의 배열에 주소를 저장하는 first array라는 배열 이름입니다. 오른쪽을 보면은 3개의 요소로 이루어진 배열이 있어요. 자, 이 배열의 주소값을 first array에 저장을 하는 겁니다. first array라는 변수 내에 값으로 저장을 하는 거죠. 14번째 줄에서는 first array에 있는 값, OX111 주소값이죠. 그것을 first array copy라는 변수에 저장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first array copy, 이 변수 내에는 OX111, 즉 이 배열을 접근할 수 있는
주소값이 적혀져 있습니다. 따라서 first array와 first array copy는 같은 값을 갖고 있어요. 자, 출력을 해볼까요? 자, 여기에 first array라는 배열 속에 각각의 요소들을 하나씩 가져와서 화면에 출력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1, 2, 3, 4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화면에 1, 2, 3, 4가 출력이 될 거예요. 다음은 first double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인수로 first array, 즉 여기 나와 있는 이 주소값을 인수로 전달하게 됩니다. 자, 가볼까요? first array 어디 있나요? 자, 여기 있네요. 자, array, 매개 변수 쪽도 마찬가지로 전달받은 인수의 주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인수의 주소값이 first array, 즉 OX111이었습니다. 이 값을 매개 변수도 함께 갖고 있는 거죠. 매개 변수도. 주소값이 복사돼서 넘어온 겁니다. 자, array에, 즉 이 주소값을 따라가서 0번째 해당되는 값 읽어옵니다. OX111 주소값을 갖고 있는 배열의 위치. 자, 여기 있습니다. 0번째 위치. 2를 따라갑니다. 2를 읽어와요. 2를 읽어와서 2를 곱합니다. 그 결과를 다시 0번째 array 주소, 여기 있는 주소를 따라가서 0번째 요소에 대해서 값을 기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 2가 될 거예요. 2가. 자, 마찬가지로 두 번째로 돌아갑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1이 되겠죠. 0에서 1이 되겠죠. 자, array의 주소를 따라가서 OX111이라는 위치로 따라가서 1번째 해당되는 값을 읽어옵니다.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이 값을 읽어와요. 이 값을 읽어와서 다시 곱하기 2를 합니다. 그럼 4가 되겠죠. 그것을 다시 array의 주소를 따라가서 1번째, i가 1, 그 위치로 갑니다. 그러면은 4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배열이 array가 갖고 있던 이 주소에 있는 배열 요소 값들이 각각 2씩 곱해져서 저장이 될 겁니다. 그 다음 줄 여기서 볼까요? 자, 2씩 저장됐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array 현재 주소값 OX111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new라는 메소드를 써갖고 배열을 또다시 객체로 만듭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요. 이 주소를 array에 할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전에 OX111이었다가 OX777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first double이라는 메소드가 종료돼요. 자, 이때 array, 이 매개 변수, 지역 변수입니다. 이 지역 변수는 first double이라는 메소드가 종료되면서 사라질 거예요. 즉, 지금 1, 11, 12, 13이 저장된 이 배열의 주소를 갖고 있었던 이 array라는 매개 변수는 메소드가 종료되면서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메소드에서 한 일은 앞부분에서 이 array의 주소를 따라가서 값들을 2씩 곱한 그 결과만이 남아있게 될 뿐입니다. 자, 호출된 지점으로 다시 돌아갈까요? 자, 요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것들을 출력해 보고 있습니다. for each 명령문을 써서 first array, 조금 전에 1, 2, 3이었다가 2, 4, 6으로 바뀐 그것들을 요소를 갖고 와서 화면에 출력할 거예요. 자, 출력 결과를 한번 볼까요? 제일 뒤에 있습니다. 2, 4, 6. 즉, 바뀐 값이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리를 해보면은 first array, 배열 이름으로, 즉 참조 타입으로 전달하게 되면 이 주소값이 매개 변수에 복사돼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복사, 주소값이 복사되고 배열은 복사되는 것이 아니죠. 배열 값, 이 값이 저장되는 게 아니라 복사되는 것이 아니라 배열의 주소가 복사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매개 변수의 복사본이 만들어지는 거죠. 주소에 대한 복사본.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first array 그리고 first array copy. 자, 바뀌기 전 이 안으로 들어가서 바뀌고 난 다음에 주소값 모두 동일합니다. 원래 갖고 있었던, 즉 주소값이 전달되고 처음에 복사해 놓은 것, 주소값을 복사해 놓은 값, 그리고 이 안으로 들어가서 변경된 이후에 그 주소값 비교를 해봤더니 모두 동일한 주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주소는 이 배열을 가리키는 주소값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세컨드 어레이라는 배열을 만들게 됩니다. 세컨드 어레이 1, 2, 3으로 동일하게. 그렇지만 배열의 위치는 다르게 되겠죠. 메모리 공간에 다른 위치에 퍼스트 어레이와 다른 위치에 1, 2, 3이라는 배열을 만들고 그 주소값을 세컨드 어레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세컨드 어레이 카피 여기에 주소값을 할당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세컨드 어레이 카피 여기에도 OX333 이 주소값을 갖고 있습니다. 자, 세컨드 어레이 엘리먼트를 for each문을 써갖고 가져옵니다. 그러면 1, 2, 3이 출력이 될 거예요. 자, 1, 2, 3이 출력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갔고, 자, 다음에는 세컨드 더블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이때 ref 즉 참조 타입으로 이 주소값을 전달하는 거예요. 참조 타입으로 전달하는 겁니다. 복사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자, 세컨드 더블. 야, 세컨드 어레이 주소값이 뭐라겠죠? OX3333. 자, 이 주소값을 레퍼런스 즉 참조 타입으로 보내는 겁니다. 세컨드 여기 있네요. 마찬가지로 이쪽에서도 ref라는 키워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참조 타입으로 이 매개 변수가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 경우에는 세컨드 어레이가 갖고 있던 이 배열의 주소값, 거기에 이 세컨드 어레이에 의한 주소값을 이 어레이가 갖는 거죠. 즉 주소값에 대한 주소값을 이 매개 변수가 갖게 되는 겁니다. 즉 세컨드 어레이라는 이 변수에 저장된 이 메모리 공간을 이 매개 변수가 가져오게 되는 거죠. 즉 여기에서 OX999는 세컨드 어레이 즉 OX333이 저장된 메모리상의 주소값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포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기 어레이가 있습니다. 이 어레이에는 OX999 즉 세컨드 어레이 주소값 OX333을 저장해 놓은 이 주소값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동을 해서 보니까 여기도 주소값이 또 있네요. 그럼 이 주소값을 따라서 또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해서 보니 최종 목적지인 이 세 개의 배열이 되어 있는 위치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배열의 랭스, 크기를 가져옵니다. 3이 되겠죠. 자, 들어가서 어레이, 즉 OX999 따라가 보니 또 주소가 있습니다. 또 따라가 보니 실제 배열이 있어요. 목적지. 거기에 0번째 해당되는 것, 1이라는 값을 갖고 옵니다. 자, 2를 곱해요. 그러면 여기가 2가 되겠죠. 자, i가 하나가 더 증가돼서 1이 됐습니다. 어레이 주소를 따라가 봅니다. 여기에 또 주소가 있네요. 또 따라갑니다. 최종 목적지입니다. 여기에 1번째, 즉 2의 값을 읽어와서 2로 곱하고 그 결과를 이 1번째에 다시 갱신을 시켜 놓습니다. 4가 되겠죠. 다음에 i가 2가 됩니다. 그러면 어레이의 2번째, 어레이 어딘가요? 주소를 따라갑니다. 여기 또 주소가 있네요. 그리고 따라가 보니 배열이 있어요. 최종 목적지예요. 그리고 두 번째 0, 1, 2, 3을 읽어옵니다. 3을 읽어와서 2로 곱하죠. 곱한 그 결과 6이라는 값을 다시 이 위치에 저장을 해놓게 됩니다. 그러면 246이 되는 거죠. 114번째 줄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할당 연산자가 있네요. 할당 연산자가 있을 경우에는 오른쪽 표현식을 먼저 수행을 한다고 했어요. new라는 키워드를 썼네요. 그리고 정수형의 배열을 만듭니다. 3개를 가지고 만들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배열이 만들어졌을 겁니다. 자, 이 배열의 주소값 어디에 저장을 하냐? 자, 여기 있는 주소하고 틀린 주소를 갖고 있겠죠. 이 주소값을 어디에 저장을 하냐? 어레이. 자, 여기 OX999가 있습니다. 따라가 봅니다. 이 지점에 조금 전에 이쪽 오른편 표현식에서 만들어진 이 배열의 주소를 여기에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요 위치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들어올 때 OX333 이 배열을 위치를 저장하는 이 OX333 자, 여기서 OX55로 바뀌었습니다. 주소값이 바뀌게 된 거죠. 그 주소값은 여기서 만들어진 배열의 주소값을 갖고 있는 놈입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프로그램 세컨드 더블이라는 메소드는 종료됩니다. 종료되면서 매개 변수인 어레이는 사라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어디가 사라질까요?
요 부분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 나머지 세컨드 어레이, 원래 이쪽에 인수로 전달한 세컨드 어레이 주소가 OX555로 바뀌어서 종료가 되는 겁니다. 주소값이 변경돼서 종료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와서 화면에 출력을 해봅니다. 그럼 어떤 값이 나올까요? 앞에서 설명했던 246이 저장될까요? 아니면 11, 12, 13이 저장될까요? 자, 11, 12, 13이 저장됩니다. 11, 12, 13. 자, 주소값이 바뀌어갖고 세컨드 어레이에 넘어갔기 때문에 OX333을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OX552 주소값, 즉 이 값을 여기서 출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처음에 이 세컨드 더블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기 전에 복사해 놓은 이 주소값, 이것과 비교를 해볼까요? 자, 비교를 해보면은 아래 메시지가 뜰 겁니다. 다른 어레이다. 자, 여기에 다른 어레이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자, 정리를 해보게 되면 이렇게 주소값을 복사본에서 썼을 경우에는 주소값, 원래 갖고 있던 주소는 변경되지 않고 이 주소에 연결된 배열의 요소값만 변경되는 것. 만약에 REF를 썼을 경우에는 전달한 이 배열의 주소값이 변경돼서 넘어가는 겁니다. REF를 안 썼을 경우는 주소값은 변경되지 않고 REF를 썼을 경우에는 이 안에서 세컨드 더블이라는 메소드 내에서 주소값이 바뀐 형태의 값들이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배열이라고 메시지가 뜨게 되는 거죠. 배열의 이름을 참조로 전달하는 것, 즉 배열에 대한 주소값을 전달하는 것은 성능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만약에 배열이 1000개가 있을 경우에 값을 통해 전달하게 되면은 1000개를 일일이 카피를 해야 되고 그만큼의 시간과 메모리 공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따라서 배열을 전달할 경우에는 참조로 전달하는 것, 즉 배열의 이름을 통해서 주소값을 전달하는 것이 성능 면에서 상당히 유리하다고 볼 수 있어요.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인수를 참조 타입으로, 즉 배열의 이름과 같이 주소값을 전달하게 되면은 호출된 메소드 내에서 매개 변수는 이 주소에 대한 복사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소를 따라가서 배열 내에 있는 각 요소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대부분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이 주소값을 REF, 즉 참조 타입으로 전달하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즉 호출된 메소드 내에서 이 주소값을 새롭게 변경할 경우, 이런 경우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배열 또는 객체에 대한 주소를 호출된 메소드에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8장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